네, 우이독경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두 분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라고 꼽는 게 있다면 뭘까요? 홍석준 의원님. 예,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투자가 사실상 되기 힘들고 그리고 그렇죠.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어떤 대출 금리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 개인별로 본다면 특히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 뭐 아파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게가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크고 저도 그렇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계 대출에 따르는 이런 금리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았죠. 그래서 사실 경제가 그 성장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금리가 좀 높은 그 경향이죠. 왜냐하면은 그만큼의 어떤 돈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이 또 떨어질수록 어떤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창출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리는 이제 하강하게 이제 되는 그런 어떤 게 극히 자연스러운데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 유인으로 촉발되는 어떤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잠재우기 위한 있던 고금리 정책을 이제 핀 것이 전 세계의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동조화 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요.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제 예금 금리와 그 대출 금리 차이를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최근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줄여라 해서 대출 금리는 좀 조금 줄였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현재 또 예금 금리가 확 내려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그 5대 시중 은행의 그 평균 그 예대 마진이 1.32%인가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더 지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서요. 예, 오히려 네. 이런 어떤 폭은 결국은 은행권에서는 뭐 코픽스 통해서 뭐 자금 조달을 했던 이런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기 때문에 곧 뭐 이렇게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은행 인가받은 은행 어떤 과점 체제에서 이 예대 마진의 폭을 사실은 줄이기가 쉽지 않고 특히 또 이게 지나치게 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관치금융이고 은행 어떤 경영에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도 상당히 좀 수단이 사실은 마땅치 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수단과 관련해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기준, 가산, 우대 금리 등 세부 항목도 공개를 해서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세부 항목을 공개를 하고 해서 은행권 간의 어떤 경쟁을 촉진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그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 상품을 선택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이제 은행의 좀 그 금리 인하라든지 그 또 예금 수신 금리 인상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제 정부가 했는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효과가 이 정책은 결국은 주어진 은행권 내의 어떤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은행의 어떤 폭을 좀 넓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은행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은행의 어떤 설립이라든지 또 기존에 또 이제 은행권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 어떤 정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폭을 은행 어떤 경영 사업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은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예, 그런데 이제
IMF를 거치면서 많은 은행이 부도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그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구제 금융 받은 어떤 그 은행에 대해서 또 은행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 규모가 큰 은행은 소위 말해서 5대 시중 은행이라 해서 5개로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좀 그 이후에 좀 그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일부가 좀 새로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은행의 어떤 통폐합을 이루어진 조치가 지금 현재는 좀 지나친 어떤 과점 체제화돼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존의 은행 내에서 있던 경쟁 촉진은 당연하고 이거 이외에도 좀 더 은행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은행 금융권 간의 어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규제 완화 내지는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아니 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걸 고려를 하면 결국 금산분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도 바로 따라붙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산 분리를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가장 그 IT 기술과 금융이 그 붙는 분야를 이제 핀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핀테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행권이 가장 이 핀테크를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M&A 함으로써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금산 분리 정책 때문에 은행권이 관련된 ICT 기업을 M&A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예를 들면 대기업이 진입해 오는 것은 좀 금산 분리를 일부 유지할 수는 있다고 보나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런 어떤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은행권 금융권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처럼 장애가 받아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 그 우리 그 이용우 의원님 말씀 당연히 이제 뭐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그런 관리적인 측면 또 은행 기존의 금융기관 간의 어떤 경쟁 촉진 분야 이런 분야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금융권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주의 그러니까 이 이제 금융권은 이런 어떤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예금만 다른 전문주의와 겸업주의 그러니까 정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같이 다룰 수 있다는 그게 크게 역사적으로 흐름이 이제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역사적인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은행권 금융권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상품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크게 지금 글로벌 어떤 트렌드이고 사실 미국은 이미 벌써부터 그걸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가는 속도가 좀 늦는데 그 의미 속에서는 금융의 또 안정성 이런 어떤 목적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터진 SV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문 은행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결국은 이런 어떤 미국의 급격한 이런 어떤 그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되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 지금 파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은행의 문호를 열고 좀 경쟁 체제를 촉진하는 이런 게 반드시 금융의 안정성을 해친다 이런 논리도 이번에 사태를 봐서는 아니다 이런 어떤 걸 봐서는 우리의 있던 금융 시스템 체제는 좀 더 잠재적인 어떤 경쟁자가 좀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금리 면에서는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 정부에서 은행 다양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공공은행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그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약자들을 위한 은행을 좀 설립을 해서 이건 정부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 있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중은행에도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 금융이라고 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각 그 시중은행별로도 다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그 정책 금융이 이제 금리는 좀 특별하고 또 과거에는 또 뭐 배드뱅크를 해서 이제 은행의 어떤 부채를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특정 어떤 은행을 새로 설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은행에 지금처럼 정책 금융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느냐, 기존에 또 고금리로 되어 있는 어떤 금융을 어떻게 또 이제 그 차원을 통해서 좀 낮은
금리로 전환을 대출 전환하느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 제1금융권에서 이게 이제 그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2금융권 가고 4차까지 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그냥 파산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내일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어젠가요 지금 그 세계 글로벌 5대 그 은행이 그 이런 글로벌 그 금융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협력 체제를 이제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머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그동안 FRB에서 너무 지나치게 고금리 정책을 이제 펴서 지금 이런 SVB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땐 쉽게 빅 스텝을 밟지는 못할 것 같고 뭐 베이비 스텝 내지는 또 일부에서는 지금 동결 뭐 예측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그 SVB 사태가 그 고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미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안감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망한 은행이 속출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불안감은 좀 많이 좀 어떻게 불식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 의원님 예, 어떻게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 우리 그 나라의 은행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자산 내지는 수익 구조의 이제 문제점이 예대 마진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 자산의 비중이 그렇네요.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다른 나라 어떤 은행의 어떤 파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사실 이번에 그 이제 CS가 이제 스위스의 두 번째 은행인 이제 UBS에 이제 인수되는 것이 사실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금융당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이런 어떤 글로벌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좀 민감하게 어떤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대 마진 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땅 짓고 헤엄치다 보니까 익사 위험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정리하면 그런 거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반도체법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시행령을 하면서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업그레이드라든지 또는 이제 한 5%라든지 확장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미리 걱정을 했던 게 이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이독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